오늘 주제는 부동산 현재 현황과 그다음에 갭투자, 제가 했던 경험과 가격, 시세, 그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주차 부동산 현황입니다. 발표 자료는 다 기사 출처를 밝히고 가져온 자료들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초과. 이게 예전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종부세는 인당 9억 1주택인 기준으로 9억 초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 아파트이니 그거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정책이었 기준이었고,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56.8%가 9억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서울의 아파트 반 이상은 다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노무현 정권 때였었으니까 2004년, 2005년도에 정책이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어쨌든 9억이라는 기준이 그랬었던 거고, 지금 초고가 주택 종부세 기준이 되는 9억 금액을 이제 11억으로 할 거냐, 뭐 12억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과 여당이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1년 10월 현재 55% 이상이 서울의 아파트는 9억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실제로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예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하다 보니까 가격 왜곡이 생기니 이제 그 기간을 한 달로 줄였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 기준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요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나왔던 거는, 지금 10월 초 같은 경우는 아직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안 들어간 물건도 있으니 정확한 집계가 안 되니 이제 9월 마지막 4주차에 대해서 아파트 거래량을 표시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 제가 요거 그림만 캡처를 해왔는데, 자치구별로 보면은 거의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 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9월 달, 10월 달, 현재 아마 9월 달도 실거래가가 11월 말 되면 다 뜰 건데, 왜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출이고요. 지금 요게 얼마 전에 뽐뿌라는 이제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올린 사진인데, 저는 이거 보고서 머지 포인트도 생각이 났었는데, 요게 보시는 것처럼 10월 14일 날 올라온 글인데, 대전 신협 도안 지점 대출 상담 받기 위해 줄 섰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해서 요걸 아마 올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시간대가 보통 한 8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당연히 대출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2금융권 신협은, 그리고 여러분 그 신협, 축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그 외 저축은행들 다 2금융권입니다. 1금융권 아니고요. 2금융권까지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와서 줄을 서 있나? 그거에 대한 답변은 뒤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 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요게 여러분들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아마 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남에 있는 가밀 스위시티라고 제일 순환 고속도로 서하남 IC 근처에 보면은 캐슬렉슬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주변을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쪽인데요. 사전 청약을 한 게 11년, 아파트 사전 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 대출 막아 넣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이것도 사전 청약이었어요, 요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전 청약을 받고 2008년도에 본분양 때 이제 사전 청약자들이 당첨이 돼서, 지금 2018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9, 2020 현재까지 중도금을 대출 혹은 중도금을 잔압으로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한 99%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 그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내년 초 입주 예정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 중도금 대출을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로 집단 대출로 전환 대환 대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1회차부터 6회차까지 60%를 내고 나머지 잔금 30% 혹은 40%를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있는 어딘가에 살고 계실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치르고 앞서 받았던 중도금 앞서 받았던 중도금을 해당 입주할 아파트를 주담대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 그 주담대 자체를 지금 불가 통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사례는 이거 8월 말 9월 달이었나요? 이때 분양을 했던 거였는데, 광교 신도시에 광교 중앙역 퍼스트라는 청약을 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청약이나 분양을 할 때 9억 기준으로 9억 초과면은 중도금 대출 불가, 9억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40%까지 가능하긴 한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평형 대출 불가 통보. 왜냐면은 전평형이라고 하면 작은 평형도 있는데 9억 미만인 거죠. 미형 9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중도금 대출을 불가를 해서, 이것도 역시 로또 분양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 결론은 이 아파트도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었고요. 그럼 이 대출 총량 규제를 정부 당국이 시작을 했던 거는 각 8월 중순부터 각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돼서 증가세 때문에 당국의 규제 압박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온 기사가 8월 19일 농협은행 올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요게 스타트였습니다. 날짜를 좀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8월 23일 보시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냅니다. 농협은행 등은 가계대출 일부 취급 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 공급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에게까지 대출 취급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이게 기사 나온 지 4일 만에 나온 보도자료였고요. 그리고 4일 뒤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나오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도 쓰진 않더라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역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들까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이제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대출 한도를 줄이진 않고 신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아서, 일단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8월 19일, 8월 23일, 8월 27일까지 왔죠. 그리고 8월 30일 날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또 하나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자에 의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날짜가 기가 막히죠. 19일, 23일, 27일, 30일 대출 규제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진행을 하면서 우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 21개 업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리드코프 보이시죠? 리드코프.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뭐 자주 봤던 업체들은 아닌데, 어쨌든 이네들 그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거의 보통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20%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은 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2금융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은행들을 제외하고 증권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어,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 이런 쪽들도 다 이 금융권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지금 보시는 이 21개의 우수한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어, 가장 최악인 게 뭐냐면은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왜 많이 해주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1금융권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럼 1금융권에서 이 금융권의 신용조회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금리를 높이든 아니면 대출 거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까지는 웬만하면 대출 받지 않으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왜냐면은 뭐 대출을 받으실 일이 앞으로 이 금융권에서 받고 더 이상 뭐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실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요 타이밍에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하니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좀 의아해 했었는데 결국에는 앞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결국 우리들 지금 여기 계시는 저희들을 한테 다 피해가 오게 되는데 실제로 대출 규제, 대출에 대한 규모가 워낙 급격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부 당국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요거 자료를 하나 또 찾았는데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주담대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총량에 맞추어 돈을 풀게 되고 이 경우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할당 발생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음. 은행보다 취약한 입장에 있는 차주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밀 사전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은 완전히 100% 실거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11년 동안 사전 분양 받아서 11년 동안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본 분양 언제 하냐, 본 분양 언제 하냐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엔 이제 11년, 12년 만에 내가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드디어 입주하는데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얼마 전엔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또 다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어, 다시 좀 풀어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현재 그 세금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보유할 때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그 다음에 나중에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다 보니까 혹시 지금 집을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사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던 집 매도하고 새로 내가 매수해야 될 집에 대한 세금들, 그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들 따져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부대 비용이 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가 사실 이분은 진짜로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시고 정책, 뭐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정책 관심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그분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야, 이사 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복비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복비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취득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어쩌다 이주택이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 아내가 아내의 어머니죠. 아내 어머니가 엄마가 딸 이름으로 뭐 물론 돈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 돈이었지만은 명의를 딸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이제 그게 발목을 잡은 거죠. 살아보지도 않은 아파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제 소형 아파트였는데 그 소형 아파트를 한 채 부모님이 사주시긴 했지만 어, 이게 아직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 같은 부동산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돈 내셨고 명의만 내 거. 그래서 1주택자인 상태, 그다음 플러스로 그분은 수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수원에 자가로 살고 계시죠. 그럼 그분은 그냥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집은 내 거 같지 않은 내가 매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돈도 어머님이 다 지불을 하셨으니까. 그 상태에서 2번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평수를 좀 넓혀서 3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분은 거주하는 곳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모두 다 투기과열 지역 플러스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2번 주택을 매도할 때 보세요. 2번 주택을 매도할 때 보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거든요. 그 기본 세율이 보통 저희가 6%에서 45% 정도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45% 플러스 추가로 20% 그러니까 65% 양도세를 내고 그 65%에 10% 추가 71.5%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분은 3번 주택으로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거기다 뭐 양도세를 좀 절세를 했다 하더라도 2번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3번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1번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2번 주택을 매수할 때 또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8%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팔면서 까지고 사면서 까지고 이사하면서 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왜 요즘 이렇게 됐는지 이제서야 이제 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3억짜리 집이 6억이 돼서 나는 6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럼 돈을 좀 모아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럼 7억짜리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7억짜리 집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양도세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 서울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불가능하죠. 양도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21년 10월 그 지난주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 보면은 이건 뭐선 일이고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3건 중 한 건 하락 거래 늘고 상승세 줄고 아파트값 내린다는 늘었지만 엇갈린 전망. 이 기사들을 이제 제가 보면은 이게 진짜 아파트 하락 전조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목만 보고 이 꼭지만 보고 집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서울을 내서 지난 반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아파트 SK 북한산 시티를 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로얄동, 로얄층, 보통 R이라고 하죠.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층도 있고 동양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이 오히려 더 누수 때문에 로얄층이 아닌 경우들도 좀 있고 전철역이 가까운 동이 있을 거고 전철역이 먼 단지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보통 지금 어느 정도 한최뭐 3천에서 5천 정도 어느 정도 갭이 발생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앞선 기사를 보면은 같은 예를 들어 이제 10층에 뭐 13억에 매도가 됐는데 6층이 혹은 로얄층이 11억에 거래가 됐다.
라고 하면은 저층보다 고층이 더 싸게 팔렸으니까 그거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는 물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수가 많고 거래량이 많은 그래프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 보면은 요 빨간색 거래된 실거래가 그래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잖아요. 요 두께가 뭐냐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요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저층도 있고 동향도 있고 남향에 로얄층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요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지 먹고 살잖아요. 기사를 쓰는 게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쓴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이 하나같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좀 찾아봤더니 한국 부동산원에서 보도자료 비슷한 걸 하나 또 내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세 건 중에 한 건이 가격이 낮춰서 거래가 된 것 같아서 하락 징조가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 징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 가격 편차는 항상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기사를 좀 투명하게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죠. 요거는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5억까지 보면은 중개 수수료 매매는 거의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6억부터 이제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편안으로 가면은 중개 수수료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구간을 보면 아마 10억대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여기는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줄었네요. 640에서 320, 560에서 280. 그리고 요즘 제가 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근데 3억 미만 아파트 700채 쇼핑한 다주택자. 1억 미만 아파트마저 세금 물린다고 발빼는 투자자들. 이 1억 미만인 아파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딴 거 없고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고유 하나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하는 데는 기본세율 1에서 1.3%, 뭐 물론 9억이 넘어가면은 3%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8%, 3주택은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세율이에요. 음, 요 얘기는 실제 거주할 집 이외에는 어, 취득세 중과를 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에 어쩌다 집 한 채 있으신 분, 수원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되게 많아요. 너 어쩌다가 집이 이렇게 많아졌냐? 그 또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뭐 투자로 산 게 아니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어쩌다 보니 진짜 2주택, 3주택이 된 케이스가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취득세를 과징을 지나치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1주택자고 요 집을 매도하고 다음 주택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집이 한 채 있고 투자 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택을 사고 싶은데 취득세 8%가 너무 부담이 되니 예를 들어 8% 중과라고 하면 2억짜리 사면은 취득세만 1,600만 원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1,700, 1,800까지 이제 세금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뭐 물론 그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확신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사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비조정 대상 2번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2번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일 때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취득세 8% 됩니다. 이 순서도 잘 맞춰서 사셔야지 세금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퀴즈를 한번 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요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주무시나? 아무도 답변이 없으신데. 6%. 메트 아빠님. 1%. 다나님. 8%. 참, 이 6%는 어디서 나온 거죠? 6%? 메트 아빠님, 참, 6%, 6%? 1에서 3, 8. 아, 아, 기억을 못 하셨구나. 네. 요거는 3억 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요 질문지 보여드리기 직전에 말씀드렸죠. 주택 순서, 취득 순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 소유하고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2번 주택이 비조정 대상 그러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3억 미만이니 3억 주택이니까 1%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바꿨을 때 비조정일 때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조정 대상 취득할 때는 8%.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어, 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3억 미만의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제외한 주택 요런 기사도 좀 보셨을 거예요. 공시가격 3억은 또 뭐야? 그죠? 요게 소득세법 시행령 164, 167의 3항을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주택,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시려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보시면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요건 문제인데 문제부터 풀고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분양주택이 있고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요 1번부터 4번 중에 주택을 하나 매도하고 싶은데 이분은 양도 기준으로 주택수를 몇 개로 봐야 될까요? 요거는 좀 어렵죠. 송파의 집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 성남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그다음 분양권 3월 2일 보유,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요건 어려워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3억이 의미하는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등 외 지역이죠. 전남 구례 1주택. 수도권 이외의 공시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거를 매도를 하더라. 분양권은 제외하고 1번부터 2번, 4번 중에 주택을 매도를 할 때 주택 수를 카운트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는 건 4번이 제외가 되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 카운트 할 때는 1번, 2번, 3번만 카운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을 팔 때 기준 시가 3억 이하죠. 얘는 주택수에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1가구 3주택 중과 세율을 받게 돼서 1번에서 3번 주택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을 할 때 기본 세율 플러스 30%가 양도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는 차례차례 요거를 좀 보면은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아파트를 지역별로 좀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서울 뭐 핵심지라고라기보다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지금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4평 기준이 지금 34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1억 정도 하네요. 오, 그다음에 반포 리치 아파트. 요거는 제가 지금 큰 평수가 여기 있구나. 높은 가격 순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프가 앞서 보셨던 레미안 대치 팰리스랑 비슷하죠. 거의 함수로 보면은 거의 1차 함수 정도 그래프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형태. 최근 5년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번 아파트 한번 볼까요? 2번 아파트도 역시 흑석 한강 센트레벨 1차 아파트인데 앞서 보셨던 서울에서 가장 평당가 높은 아파트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34평 기준으로 32평 기준으로 18억 정도 하고 있고 역시 강북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강북하면은 요즘 대표적인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프가 1차 함수 형태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3번 지역 상계 주공 3단지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조금 다르죠. 기울기가 생기면서 약간 이차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보입니다. 지금 24평이 한 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역은 요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동아 2단지 아파트인데 앞서 보셨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생겼죠. 거의 이제 이차함수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아파트. 요거는 동두천에 있는 대박 노블랜드 7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프가 앞서 보셨던 거와 확연하게 다르죠. 거의 오르지 않다가 거의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이제 급격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억 5천 미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2억 이상의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요 지금 제가 7개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7개 단지의 전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은 거의 일차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다가 어, 서울 중심지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이차함수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동두천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전혀 저도 이제 요렇게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너무 급격히 지금 좀 오른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서울 도심에서 서울 중심지에서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와 같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30억, 16억, 14억, 7억, 6억, 2억 요것만 보더라도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 감을 좀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핵심지부터 고가 주택들 먼저 오르게 되고요. 그 인접한 지역도 조금씩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곽지도 그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최외곽 지금 제가 여기서 갖고 온 아파트 중에 가장 외곽에 있는 아파트 동두천 서울 종로 3가에서 전철로 가시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실제로 자동차로 이동하시더라도 한 5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도심지에서 가깝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아파트이지만은 가격대가 요 정도로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매수 현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국, 서울, 강북, 강남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면 100 플러스 이상이라고 하면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100 이하라고 하면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매수 우위 지수는 전국은 일단 100 이하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거 10월 11일자 기준인데 서울도 역시 좀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도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넘는 지역들이 눈에 띄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강원도와 그다음에 충북, 충남, 그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120 실제로 충북 같은 경우는 156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 보시면은 과거 6개월치 보시더라도 거의 매수 우회 지수가 항상 거의 한 150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음은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매수 우회 지수가 100이 넘은 아파트들, 100이 넘은 지역들만 일단 입주 예정 수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는 어, 아실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적정 수요 기준으로 거의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적죠.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앞선 최근 한 5년 동안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공급이 적고 공급이 많고에 따라 가지고 가격 영향도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난 5년 동안에는 그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었죠. 천안시 같은 경우도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도 적정 수요보다 거의 이제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입주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도 역시 적정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좀 많아 보이는 형국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도 역시 적정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이 입주 물량을 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한 3,600세대가 2021년 12월 다다음 달이네요. 다다음 달부터 24년까지 입주 예정이긴 한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요 적정 수요 외에 추가로 좀 호재 사항들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는데 혹시 내년 봄인가 내년 여름에 레고랜드 혹시 오픈 예정인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고랜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오픈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수요와 유동 인구와 직장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은 그에 따른 수요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1416가구, 그다음에 입주 물량은 3600세대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던 천안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속초보다는 춘천 쪽이 조금 더 호재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아파트를 좀 한번 지켜봤는데 최근에 가장 거래가 좀 많았던 아파트 석사주공 2단지 춘천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 보시면은 거의 지금 출렁이는 형국이고 그리고 이제 71제곱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요 아파트들도 역시 공시지가 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공시지가 1억이 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 투자 형태로 외지에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래프 상태로 보니 저는 조금 매력 있게 보이는 물건들이 지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대부분 다 월세를 안고 매매를 하는 형국입니다. 월세를 안고 매매를 하면은 어차피 지금 음, 주택을 뭐 한 채나 혹은 두 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혹은 뭐 무주택이
무주택이시다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 초기 자본금이 월세 여기 아마 시세해봐야 한 500에 보증금 500이나 1000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럼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을 좀 낮게 내놓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초기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전세를 안고 사는 게 나은데 요 밑에 있는 것도 1억짜리인데 이제 월세를 안고 예,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갭 투자를 했던 데는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었네요. 네. 제가 갭 투자를 했던 데는 부평 금호타운 아파트였었습니다.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부평에 위치를 했던 아파트고요. 부평구청역과 부평구청 더블 역세권인데 도보로 전철을 이동 가능한 위치였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봤는데 그리고 지금 다음 블록에 전철역이 하나 더 개통을 했고요. 이 아파트였는데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했던 시기는 2017년 11월 달 갭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 예, 매수를 했고요. 실제 구매했던 금액은 2억 6,900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를 한 2억 4천 정도에 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덤벼들었었는데 2억 4천에 맞추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비용은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었었고 수리했던 거는 일단 화장실, 그다음에 두 배와 장판, 그다음 싱크대는 깨끗해서 기존대로 제가 열심히 닦았고요. 요 거실도 역시 어, 따로 수리한 데는 없었고 베란다도 역시 기존대로 예,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방 문들 문 턱을 없애는 작업까지 해서 비용은 요 정도 들었었는데 실제 전세가 2억 4천이 안 나갔죠. 갭 투자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잔금은 다가오는데 잔금 날짜에 맞춰서 세입자가 안 맞춰졌을 때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1시에 잤다가 2시에 깨서 잔금이 안 나가니 한 달, 2달 기간이 계속 줄어들수록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잔금 못 치르면은 문제가 생기죠. 계약 파기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 집을 매도한 사람도 제가 치르는 잔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좀 계속 됐었는데 어쨌든 2억 4천에서 2억 3천5백 2억 3천, 2억 2천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전세 세입자를 받았는데 이것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2억 6,900에 매수를 하고 취등록세,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결국에 이제 5천만 원 가까이 이제 갭이 좀 발생을 해서 세입자를 힘들게 받았는데 이 세입자분한테 물어보니 제 이 물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 부동산에 제 물건을 전세로 올리면서 수리를 다 한 상태로 이제 사진을 이제 중개사무소 15군데 다 뿌렸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일부 부동산은 제가 뿌린 사진을 올려서 일단 수리를 다 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세입자분은 제가 올렸던 아파트를 계속 좀 지켜보고 계셨는데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망설이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다가 이제 2억 2천까지 내려오자마자 이제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2억 2천으로 내리기 전에는 신발장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데 가위도 거꾸로 걸어 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가격을 내리니 나갔는데 뭐 미신 아닌 미신, 이게 미신이잖아요. 집 안 나가는 집, 집 매도 잘 안 되는 집에 가위 거꾸로 걸어 놓는 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힘들게 매도가 됐었고요. 제가 매수 갭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자 했던 목적은 가장 대규모 단지였고 평지였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관리비가 저렴했고 공동 현관에 자동문 역시 있었고요. 뭐 지하 주차장이 엘베까지 연결은 안 돼 있었던 것 좀 단점이긴 하지만 다른 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장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통도 역시 경인고속도로 가깝고 부평구청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대 가능한 투자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거의 한 84% 정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느 정도 매매가를 받쳐주는 형국이다 보니 어, 최소한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가 손해 보는 투자는 아니겠다라는
라고 생각을 해서 갭 투자 결심을 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최소 세 군데 이상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갭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일단 매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내 본 목적, 매수를 하려는 목적, 그다음에 현재 해당 아파트의 전세 회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려면은 내가 각각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다른 곳에 가셔야겠죠.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싼 가격에 부동산은 제안을 할 거고, 내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은 높은 가격에 제시를 할 거고, 내가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 뭐 물론 전세야 뭐 크게 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내가 갭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 투자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 각각의 입장에서 최소한 세 군데 이상 발품은 파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